네, 원래 제가 이거 찍을 계획이 없었는데 건강검진을 가려고 했는데 요즘에 예약제 아니면 안 받는다고. 똑같은 병원인데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찍었는데 이제 예약제 아니면 안 된다고. 정말 외래 한 장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동네 조그만 병원인데. 그래서 처음에 화가 났는데 이게 이제 의사들도 자기의 입장인 것 같은데,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야 돈 많이 줄 테니까 강의해 강의해 이렇게 특강 제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됐다고. 그냥 그 시간에 그냥 놀겠다고, 뭐 책 보겠다고, 예를 들자면 그건 이제 내 선택이니까. 그래서 시간이 되게 애매하게 붕 떠가지고 무엇을 할까 하다가 안 찍기로 했는데 찍습니다. 네, 저렇게 이제 요리도 해놓고. 자, 요건 이제 펠레빈이라는 1962년 작가입니다. 빅토르 펠레빈인데요. 러시아에서 제일 핫한 젊은 작가 중에 하나였죠. 이제는 중년 작가, 환갑입니다. 우리식으로. 그런데 이제 90년대에 되게 그 좀 이렇게 확 뜨는 작가여가지고, 음, 네, 제가 그 2001년부터 4년 2월까지 러시아에 있었는데, 지도 교수도 너가 이제 도스옙스키 전공했으니까 펠레빈을 좀 공부하고 또 번역해보면 어떻겠냐, 너 번역도 한다니까, 그렇게 했던 작가였거든요. 왜냐하면 도스옙스키하고 제일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젊은 작가들 중에서는 비슷한 계열의 작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평가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펠레빈은 국내에 소개가 많이 됐는데, 한 번 더 이거 보여드리면, 저 이거 안 읽었어요. 그래서 이참에 읽으려고 다시 꺼냈는데 또 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읽진 않았는데 다들 보면은 요런 정도의 페이지. 한 3, 40쪽? 4, 50쪽? 그러니까 한 3분의 1? 요 정도 다 읽었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뭘 읽었는지 한 개도 모르는 이제 그런. 그나마 이제 이게 뭐 번역도 번역이지만은 뭐 문동이 책도 잘 물론 만들었고 한데, 그 문학 동네에서 한국 작가가 읽어주는 세계문학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두툼한 책을 하나 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그 편집자가 압박을 줘가지고 나복부의 절망에 대해서 썼고, 되게 뜻밖이었는데 이 빅토르 펠레빈의 피세대에 대해서 누가 썼냐면 사회학자 김홍중이 글을 썼더라고요. 근데 이 소설은 정말 읽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이건 진짜 정신없음의 극치거든요. 근데 거기서 김홍중이 되게 글을 잘 썼는데, 제가 몇 초 사라졌죠?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게 밑바닥에 깔려 있는, 한번 닦아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네, 완전 더러워져 있네요. 밑바닥에 깔려서 읽지 않고 있는, 읽어야지 하면서 서가에 꽂지는 않고 계속 읽어야지 하면서 계속 바닥으로 내려가는, 지금 이 사회학자 김홍중이 픽한 책이 이거였어요. 되게 뜻밖이었는데, 이제 보통은 그게 대표 아주 많이 알려진 작가도 아니고 작품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완전히 안 알려진 작품인데, 이 양반은 러시아 문학 하는 사람도 아니고 한데 이 책을 리뷰를 썼더라고요. 그리고 그 문학 동네 작가가 읽어주는, 그 작가들이, 한국 작가들이 읽어주는 세계문학도에서 또 인상적인 게 신보선 시인이 픽 고른 작품이었는데 레르몬토프의 우리 시대의 영웅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조금 제가 뜻밖이다. 어, 확실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구나.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뜻밖이라는 거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 김홍준 교수가, 사회학자 김홍준 교수가 쓴 이 피세대를 보고서 이 작품을 또 읽어봐야겠다라는, 내가 얼마나 부끄럽냐, 전공자인데도 안 읽고 해서 읽어보려고 했으나 역시나 이것도 중간에 읽다가 말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목표를 확실히 정하고, SF 니까 읽는다라는 이제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읽고, 진짜 심지어 다 읽었어요. 심지어 다 읽었는데, 제가 여기에 보면은 이게 왜 SF냐면, 이제 설정 자체가 이거는 완전 다른 세계예요. 비잔티움 제국이라는 어떤 거대한 제국이 있죠. 미래의 어떤 세계가 있고요. 그 밑에 오르클랜드라는 게 있는데, 여기 비잔티움 제국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 밑에 여기 사는 또 오크인 것 같거든요. 얘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이거 한 번밖에 안 읽어서 이 말할래 오류가 되게 많을 수 있는데, 뭐 중간에 놓친 것도 있고, 근데 봤을 때 얘들이 종자가 다른 것 같진 않고 무슨 유전자 지형도가 다른 것 같진 않고요.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예컨대 뭐 네안데르탈린 사피엔스 이 정도 차이도 나지 않는 것 같고, 계급과 신분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비잔티움 제국에 빅비즈인가 하는 이제 회사가 있고, 뭐 시네뉴스인가 하는 뭐 그런 회사들이 있고 한데, 거기에서 스너프를 제작을 해요. 이게 스너프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거시기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얘네들은
그 뉴스하고 이거 스너프 두 가지를 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미 드러나듯이 뉴스, 매스미디어, 언론 권력, 이게 이제 더 커지고 안 좋은 쪽으로 가면 폭력이 되니까 그런 이제 권력의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스너프가 갖고 있는 뭡니까? 성의 문제. 근데 성인데 이게 폭력이니까는 포르노그래피, 성과 폭력, 권력 이런 것들의 문제를 러시아 문학 특유의 풍자로 다룬다 하면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정신없음이 진짜 이거 뺨치는데 이 소설도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불가코프가 되게 풍자에 능한 작가인데 고골 이래. 고골은 근데 사람이 좀 열어가지고 그렇게 세게 풍자 못한 것 같고, 불가코프는 사람도 세가지고 되게 풍자를 막 엄청 세게 하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이 누구야, 뺄레빈이 거의 불가코프 뺨치게 진짜 풍자를 되게 막 심하게 해요. 그게 이제 여기 소설에서도 되게 이제 많이 드러나는데, 제목도 이제 이렇고 그렇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1장을 딱 읽는데, 다밀롤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밀롤라가 나의 직업은 창조하는 것이다 라고 말은 하는데, 얘는 이제 이런 가짜 뉴스, 가짜 스노프, 진짜 스노프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찍는 거예요. 뉴스와 스노프를 찍어요. 근데 이게 이제 진실을, 리얼리티를 창조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만의 리얼리티를 만드는, 이 제도가 요구하는, 권력이 요구하는 리얼리티를 만드는 거죠. 그거를 하는 게 이제 다밀롤라인데, 다밀롤라가 이런, 이게 제가 읽으면서 이렇게 떠올리기로는 굉장히 최첨단 장비의 이런 비행기 같은 게 있어요. 거기 이제 카메라 장착돼 있고요. 이거를 들고 찍으러 다니고요. 얘랑 이제 그 짝지, 동업하는 사람 짝지가 있어요. 그 짝지는 이름이 뭐냐면 베르나르 앙리 몽테스키에 이래요. 이름도 되게 복잡해요. 근데 이제 베르나르 앙리는 디스코스 몽거라고 나오는데, 디스코스, 그러니까 담론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찍고 다밀롤라는 찍고 베르나르 앙리는 글을 쓰고 이렇게 이제 얘가 돼요. 그 두 사람이 비잔티움 제국에서 슝 하고 내려와가지고 오르클랜드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표적을 물색을 하는데요. 그림이라는 소년과 흘로야라는 소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둘 다 잡아갔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역자한테 물어보니까 역자가 후배인데 번역을 되게 잘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역자가 후배인데 그게 아니라 원래는 흘로야만, 그러니까 여자아이만 납치하려고 했는데, 여기 그림이 되게 이쁘게 나오거든요. 상한 이런 꽃미남, 꽃소녀로 나와요. 미소년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저놈도 쓸만하겠다 싶어서 근데 뒤 딱 잡아가요. 여기서 이제 1장이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애두리가 여기가 이제 1부의 마지막인데, 1장의 마지막인데, 애 둘이가 이렇게 애들답게 이렇게 다정스럽게 놀고 약간 썸을 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카메라가 들이밀고 애들이 무서워하고, 야 걱정하지 마, 죽일 거였으면 벌써 죽였겠지, 저들이 원하는 거는 뭔가 딴 거일 거야, 기다려보자 막 이러고 이제 장이 딱 바뀌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거 너무 무서우면 나 안 읽을 건데 해가지고 이제 역자한테 보냈더니 문자를, 역자가 무서운 게 아니고 웃긴 소설이니까 끝까지 다 보세요 언니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격려를 해줘서 다 봤는데, 웃기기는 웃겨요. 웃긴데 여기서 맨 처음에 다밀롤라가 이거는 사랑과 복수에 관한 굉장히 슬픈 이야기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이 있는지 복수가 있는지 슬픈 이야기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별로 슬프지 않았거든요. 네, 이게 슬퍼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다밀롤라하고 베르나르 앙리가 위로 올라갔죠. 위로 올라갔는데 다밀롤라에게는 애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애인이 아내나 다름없는데요. 왜냐면 이제 같이 사니까. 근데 얘가 그 리얼돌이에요. 섹스돌의 이제 진보된 그 AI 버전인데 이름이 있어요. 카야인데요. 이 카야를 그 카야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카야의 성향을 또한 이제 조절할 수가 있는데, 제가 발음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쓰면 요렇거든요. 개땡땡 이런 성질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걸 다밀롤라가. 그래서 그걸 수치를 높여놓으면 막 쌍욕하고 뭐 남자가 하자는데 막 맞받아치고 막 거의 뭐 두들겨 팰 기세로,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이한 게, 이게 리얼돌인데 AI인데 영성을 또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다밀롤라하고 카야의 관계가 계속해서 묘사가 되는데, 이 와중에 좀 흥미로운 거는 얘들이 포르노를 보여주는데 스너프를, 그 스너프 속에 그림한테 카야가 반해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영화를 쭉 보면은 카야가 그림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I가 스너프 속에 인간을 사랑하게 된다는 그런 좀 설정이고, 뒤로 가면은 실제로 걔들이 만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림하고 카야가 서로 이제 이렇게 되고, 결국 둘이는 탈출해요. 각자 다른 식으로 탈출해서 오르클랜드에서 둘이 만나고 이제 같이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 것 같고, 다밀롤라는 쫓아가죠. 근데 카야가 어떻게 탈출할 수 있었냐면, 제가 제대로 읽은 게 맞다면은, 그
다멜롤라가 업무를 보러 가는 중에 얘는 계속 전쟁을 일으키고 찍고 뭐 스너프를 만들고 막 이런 걸 하거든요. 하는 중에 이거를 이제 제 방식으로 이해를 하자면 완전히 기계를 로그아웃을 시켜놔야 됐는데 카야를 로그아웃 시키는 걸 잠시 까먹은 거예요. 그때 카야가 뭐 자기 이런 설정 같은 거를 바꿔가지고 도망을 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공간도 GPS처럼 여기 이상은 벗어나면 안 돼. 뭐 이런 설정이 있는데 이러저런 것들을 바뀌어갖고 이제 바꿔갖고 탈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이랑 흘로야가 여기로 올라왔잖아요. 근데 흘로야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이 흘로야가 이제 되게 소녀인데 약간 체감으로는 뭐 중1? 뭐 그 정도 나이 중1? 고1? 그 정도 이제 소녀인데 간자 간자 베르세르크. 그러니까 딱 듣기에는 긴자가 생각나고요. 그다음 이제 벌써 베르세르크 그런 일본 만화가 있는데 좀 수위가 높은 간자 베르세르크의 후예닥에서 이제 전사 가문의 후예인 거예요. 이 홀로야가. 그래가지고 얘가 베르나르 앙리를 잡아와요. 잡아와가지고 우리를 왜 이렇게 했고 어쩌고 저쩌고 막 묻고 그때 이제 베르나르 앙리가 마니투가 어쩌고 저쩌고 이 사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우리가 너희들을 왜 이렇게 하고 이걸 설명해요. 그거를 이제 추궁받는 과정에서 이렇게 두들겨 패죠. 네, 고문이에요, 고문. 그래갖고 이제 베르나르 앙리는 죽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잔인하고 무서워야 되는데 진짜 그 역자 말맛대로 이거 좀 너무 웃기고 그 다음에 이제 비속어가 난무하고 하긴 하지만은 이제 우리는 번역으로 읽으니까 조금 덜 불편한 것도 있고 이 스너프를 쓴 빅토르 펠레빈 말고요. 제가 이번에 이제 글 쓰면서 좀 검색을 해보다 알았는데 소로킨이라는 또 일본 작가 있습니다. 굉장히 수위가 높은 글을 쓴 작가였는데 그 양반이 아직 계시더라고요. 쓰고 계시고 그래서 1년인가 20년인가에 두 사람이 같은 날 신간을 냈다라는 기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거를 이제 그 이미지를 찾아가지고 그 프리미엄 콘텐츠에 올려놨는데 소로게임보다는 굉장히 문학적이에요. 굉장히 품위가 있고 그러니까 주제 자체가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다 보니까 뭐 비속어도 많고 그 다음에 폴리티컬리 커렉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올바름이 1도 없어요. 여혐에다가 남혐에다 여자는 남자를 혐오하고 남자는 여자를 혐오하고 젊은 것들은 또 늙은이를 혐오해서 노혐 또 여자 노인 혐오 이런 식으로 각종 혐오가 넘쳐나고 AI가 인간을 혐오하고 인간이 AI를 혐오하고 이렇게 해서 각종 혐오가 넘쳐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되게 유희적으로 이제 이렇게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읽으면서도 역자한테 계속 문자를 보면서 막 물어보고 막 했었는데 설명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지루해서. 이 정도면 그냥 설명충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건데 그래도 제가 지금 끝까지 다 읽었는데 이렇게 끝까지 다 읽는데 의무감감 하나만 작용한 건 아니라는 거죠. 확실히 그 러시아 문학 특유의 어떤 그런 그 문학만이 줄 수 있는 아주 그 쓸데없는 그런 재미를 이게 줘요. 뭔가 살짝은 시간 낭비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왜냐하면은 이야기 크기에 비해서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야기를 벗어나는 그러니까 이야기의 큰 흐름을 벗어나는 그 밖의 말들은 뭐에 관한 것인가. 제가 아까 이제 설명충이라고 했는데 이제 러시아 문학답게 이러저러한 이제 생각들을 많이 이제 전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근자에 읽은 작품 중에서는 되게 나쁘지 않았고 원래는 안 보이나? 원래는 스트로가츠키 형제도 같이 읽으려고 했는데 그참에 저주받은 도시며 뭐 월요일은 토요일에 시작된다가 이런 것들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책도 샀는데 도저히 그것까지는 지금 감당이 안 돼가지고 저는 다른 주제로 갈 거라서 여기서 이제 끝을 내고 요거 이제 스너프를 잠깐 이제 광고를 하고 아마 다른 것들은 여러분 좀 읽기가 힘들 것 같고 요 P세대는 이제 뭐 시리즈에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는 신화라서 조금 다른 계열이긴 한데 요것도 문동에서 책은 예쁘게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읽지 않아서 전혀 광고할 수가 없고 P세대 P는 펩시 세대입니다. 그래서 요 두 권 정도는 러시아 현대문학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한번 들춰봐도 나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